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섭 한국 출간 또 20주년이기도 하고요. 또 진화학회가 또 특집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서 저도 또 사회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들으셨겠지만 오늘 오후 세션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년 동안에 굉장히 큰 프로그레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진화학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학회의 꽃은 토론회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도 활발하게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발표 시간에 못다 하셨던 얘기들, 또 궁금했던 얘기들 또 있으실 텐데 좀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일단 각 우리 발표자분들께, 사실 오늘 이 발표자분들은 정말 모시기 한 분 한 분을 다 모시기 너무 힘들 정도로 그 분야에서 너무나 활발히 연구하고 계시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정말 오늘 되게 유니크한, 되게 독특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또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 번 한 번 발표를 들은 저의 입장에서, 사회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해봐야 될 질문들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3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원래 이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 통섭의 한 큰 우산 안에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또 제가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그 긴장을 조금 드러내놓고 조금 토론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호 간의 토론이 진행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짜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최 교수님이 기존 요청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도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한국의 통섭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저는 도키스의 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밈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또 지식계가 뭔가 사일러에 갇혀있지 않고, 뭔가 그 사일러 밖에서 분야를 넘나들면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일종의 운동 같은 거죠. 일종의 운동 같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우리가 다 어떤 의미에서 동참도 했고 기여를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사실 한 거는 번역한 거밖에 없고요. 우리 최 교수님하고, 최 교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발표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되게 반대했거든요. 컨실리언스로 그냥 가자고 되게 우겼었는데, 제가 정말 최 교수님이 정말 뭐랄까요, 보통 저 의견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강하게 이거는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카프카가 얘기했듯이 우리의 얼어붙은 바다에 이제 도끼 같은 걸 던지는 건데,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 이게 무슨 철학계에서 큰 지식의 어떤 대통합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테크니컬하게 어떤 영역에 갇힌 논의가 아니라 우리 지식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일러에 갇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경종을 울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그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각 아주 디테일한 영역에서, 예를 들어 과학 철학의 영역에서 환원주의 논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굉장히 큰 과학의 통합의 과학이라는 이런 비전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보면 이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에드워드 윌슨 선생님 자체가 철학자가 아니시고, 그리고 그런 아주 정치한 철학적인 논의를
위해서 그걸 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철학적인 논쟁을 삼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최 교수님이 막 한참 처음엔 철학자의 환영을 받으시다가 나중에 공유 받으실 때 저한테 들어와서 같이 싸우자고 하셨을 때 제가 약간 저는 안 되겠고요. 저는 좀 취직 좀 해야겠고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논의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하나의 문화, 지식의 문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전통 이런 부분들을 좀 바꿔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카프카의 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한 책으로서 기가 막힌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통섭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미 문화에 녹아있기 때문이고 융합, 융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에는 엄청 썼지만 그래서 프로포절 따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써야 되는 그런 유행의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녹아있습니다. 지금은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올드 패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진보가 있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한국 학계, 지식계의 이 통섭이라는 책이 분명히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책이라고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왜냐면 20주년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6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지금 오늘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이 생물학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전주환 교수님의 심리학, 그 다음에 우리 김 교수님 인류학, 그 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 지리학, 그 다음에 구 교수님 종교학, 그 다음에 우리 또 이상희 교수님의 통합생물학, 또 되게 재밌는 분야죠. 그 다음에 의학, 그리고 저 과학사라고 하면 철학, 이런 분야로 이제 일종의 어떤 패러다임이 하나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고 있다면 이 패러다임이 명료한 걸 넘어서서 확장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확장의 단계에서 아주 그거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법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걸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요, 이런 논의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금 각각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들을 먼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원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진화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기 오늘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중 배물림 이론이라는 것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문화 공진화 이론, 우리 이제 김주원 교수님이 주로 그런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또 리치 컨스트럭셔니즘 같은 그런 용어들도 사실 나왔고요. 에피데미올로지 오브 아이디어스, 이런 아이디어의 전염학, 이런 아주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계에서는 이미 익숙한 용어이긴 합니다만 이런 용어를 서로 다르게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김 교수님은 사실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약간의 긴장의 포인트를 저희들한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인 진화 심리학자들이 뭔가 조금 대답을 해야 될 만한 질문들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인간의 마음 진화에 대한 다른 그림을 우리는 그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문화의 일종의 문화가 갖고 있는 문화의 중요성, 그동안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문화를 좀 너무 유전자에 이렇게 디펜던트하게 그거에 대로대로 매달린 것처럼 이버크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의 그걸 드라이브하는, 추동하는 역할로서의 문화가 있고, 그래서 우리 문화를 빼놓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조차 없고, 그렇다면 이게 문화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원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진화 이걸 펼치신 건데, 그런 면에서 밈 이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결국 공진화의 한계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서로 양성 피드백을 받아서 가지만 결국 문화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진화 이론에서는 그 문화가 자율성을 가져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의
대한 우리 교수님의 어떤 생각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고삐가 풀려서 마치 유전자의 끈에서 떨어져 나가서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문화의 힘 이런 것까지를 살펴야지만 사실 더 재미난 얘기가 될 것 같고 실제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좀 제가 사실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 교수님한테는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 전 교수님이 여기 일박자에 계시다면 약간 불편한 얘기를 하셨어요. 혹은 전통적인 심리학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제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Redescription. 근데 그 용어를 심리학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전통적인 사회심리학자가 계시다면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 기술이 아니라 한 단계 패턴을 보여준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셀프가 상호 의존적인 셀프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셀프인지에 대한 아주 사회심리학에 되게 기본적인 이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그냥 제 기술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매우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패턴인데 그 패턴을 그런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그럼 왜 그런가에 대한 또 다른 물음을 낳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회심리학자들이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더 나아가는 생태적인 부분들 또 유전자의 부분들을 또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약간 대답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두 분이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 사이에 우리 교수님 혹시 끼어드실 마음이 있으시면 끼어들어 주셔도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뭐 이렇게 문화가 궁극원이 아니다 이런 거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동환 쌤의 얘기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면 문화가 진화적 역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건데, 근데 인류 진화사에서 아까 제가 뭐 사냥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농업에서 만들어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상당한 진화적 역학을 만들어냈고 우리의 어떤 형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대 사회의 인간의 행동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거의 모든 행동은 어떻게 슬라이스로 나눌 수는 없지만 본성과 양육의 종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어떤 행동은 뭐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100% 본성의 영향이야, 100% 문화의 영향이야,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공진화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한 90% 본성이 강한 분야도 있고 그런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떤 진화 심리학적인 연구가 상당한 파워풀한 연구들을 내놓은 거죠. 짝짓기라든가 뭐 혹은 진화 의학의 적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문화의 어떤 파워풀한 영향이 강한 부분은 오히려 공진화론에서 더 어떤 정합적인 설명을 더 제시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고삐 풀린 문화라는 게 아주 소수의 분야에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어떤 본성과 영역의 종합이기 때문에 더 어떤 공진화 입장에서 어떤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호 교수님께서 문화는 궁극 원인이 아니라고 진화 심리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문화도 궁극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좀 약간 좀 전문적인 논의일 것 같으니까요. 물론 저는 문화는 결코 궁극 원인이 아니라고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논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논쟁. 근데 그건 너무 좀 배경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김재원 교수님 말씀에서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마치 진화 심리학자들은 본성과 양육 중에서 본성만 주로 강조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모든 진화 심리학자들은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을 100% 인정하고 100% 강조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화 심리학자들이 어떤 짝짓기 이런 데서는 본성적인 측면이 강하신 것처럼 표현을 하셨는데 본성 양육이라는 거는 다들 아는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
발달 측면에서 어떤 특정한 형질이 발현되는데 그런 어떤 그 유전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기여를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고 바로 그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에서 왜 하필이면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해서 결과적으로 과거 조상들의 번식 성공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예컨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런 그 심리적인 적응이 작용을 하는가를 강조를 하지 결코 진화 심리학은 양육과 본성 중에 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이 100% 중요하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학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사회자님께서 요 사회심리학자들이 들으면 불편할 거라고 해주셨는데 사실은 사회심리학자들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혹시 사회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실입니다. 사회심리학은 대부분 이런 리디스크립션을 주로 하죠. 그러니까 문화심리학자들은 주로 이런 리디스크립션을 주로 하면서 이것이 인간적인 설명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죠. 물론 인류학자들은 문화인류학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컨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물론 이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자아가 있는데 어떤 그 심리학 이론에서는 그 자아의 어떤 독립성을 강조하는 반면 어떤 뭐 상호 의존적인 그 자아를 강조하는 뭐 서로 다른 이론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인과적인 설명 자체가 진화적인 시각에 바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말하자면 그냥 사후 설명적으로 꿰어 맞춘 많은 경우에는 예컨대 그냥 기존의 현상을 세밀하게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고 설명이 다 되었다고 그러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뭐 사회심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도 사실은 주류 심리학이 많은 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뭐 확증 편향,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한다. 뭔가 설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설명이 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필이면 이런 확증 편향 같은 심리적인 편향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그건 잘 모르겠고 진화심리학자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리디스크립션 혹은 리레이블에 불과한데 설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마치 예컨대 집단주의 문화라면 집단주의 문화가 어떤 초유기체여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조종을 해서 이 초유기체 같은 예를 들어 집단주의 문화가 한국 학생이 혼자 밥 먹으러 가려면은 집단주의 문화가 길을 막아서 안 돼. 혼자 먹으러 가면은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라고 팔다리를 잡아 끄는 것처럼 그런 인식을 주지만 실제로 설명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사회심리학자 안 계신가요? 저도 사회심리학자입니다. 네, 그렇죠. 진화 사회심리학자죠. 근데 조금 저는 약간 이제 뭐 재미난 측면도 있지만 조금 푸시를 해보면 저도 뭐 조정환 교수랑 비슷한 입장이 전체적인 큰 면에서는 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기존에 있는 사회심리학자들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그 앵글과 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일 뿐이지 why 퀘스천을 던지는 건 우리들이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왜 당신들은 why 퀘스천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조금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팀버겐이 아까 우리 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니코 팀버겐이 4가지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가지는 하나는 메커니즘이고 하나는 발생 과정에서 혹은 발생 과정에서의 학습까지 포함하는 설명.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어댑티브한 측면, 이게 왜 진화가 됐는지, 그다음에 진화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계통학적 설명.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일단은 궁극적인 설명이에요. 니코 팀버겐이 얘기한. 근데 니코 팀버겐은 결코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궁극적인 설명만이 유일한 설명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맥락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직관적으로 더 필요해 보이는 설명이 이제 다를 수 있으나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봤을 때 그 현상들을 다 상위 레벨로 약간의 디스크립션을 다시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거의 네이밍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너무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거의 설명력을 우리가 와이 퀘션 던지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 설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당신이 와이 퀘션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조금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 혹시 여기 코멘트 우리 교수님. 저는 질문이 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도 너 뭐가 궁금한 건데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어떤 학자든지 그 자기 질문에 충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회심리학자 따로 있고 뭐 인류학자 따로 있고 한 게 아니라 저는 학문 이름보다 그 개인 연구자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게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을 해결하는데 적절했으면 그분은 그 질문을 가지고 설득할 의무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질문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그 질문의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표현형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유전형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유전되는지를 기술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대립 유전자들이 어떤 빈도로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자기가 궁금한 게 해결이 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한가? 라고 하는 걸 명확히 하는 게 더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도브젠스키 선생님이 그 Nothing in Biology 그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에서 진화의 빛에 비치지 않고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인데 거기에 예를 들어 진화 대신에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인과적인 어떤 물리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괄호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하고 우리가 진화가 들어갔을 때 또 굉장히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진화가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스. 근데 거기에 발생이 들어가면 발생은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서 아까 제가 팀버그의 네 가지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편으로 약간의 거기에 더 중요한 설명, 우리가 꼭 필요한 설명, 단지 깔고 가야 되는 생명을 설명할 때 그리고 생명 현상 중에 하나는 인간의 어떤 행동과 마음을 설명할 때는 그 궁극적인 설명 자체가 없어서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여기 두 분 일단 여기 관련된 질문 받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교수님들한테 또 다른 질문들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네, 예. 네, 그 도브잔스키의 문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그 진화 이야기에서도 바이올로지 대신 메디슨으로 됐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나왔듯이 그 윌슨 교수가 거의 강제로 개종되었다가 다시 벗어났다는 해밀턴의 이론도 유전자 기반이고 또 현대 유전체학이나 또 진화 발생 분야 현대에서 유전자를 나누는 관점이 진화 발생학도 그렇고 또 아까 소개된 스반테 페버 교수의 연구에서 그렇고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문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evolution 앞으로 가져와서 Nothing in evolution makes sense except in the light of gene and molecule. 그러니까 진화야말로 오히려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진화가 어떤 유전자적인 걸 빼고 설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당시 하버드에서 에드워드 윌슨이 두려워했던 제임스 왓슨의 시선으로 봐도 타당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도브잔스키가 말했던 그 문장 자체가 그 근접인 궁극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 이항 대립에서 지나치게 궁극인의 무기를 둔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울려서 잘 못 들었어요. 맨 마지막 그러니까 도브잔스키가 말하는 그 문장 자체가 근접인의 궁극인의 이항 대립에서
의도적으로 본인의 관점에 가깝게 궁극인의 무기를 둔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질문 이렇게 받고 제가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요. 저는 전종환 교수님께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철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아까 강의를 하시면서 인문사회 학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인문사회를 카테고리로 묶으셨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을 전공한 저로서 굉장히 섭섭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밝혀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가 잘 전달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강의가 제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은, 왜 선생님께서 밝혀주신 다른 이남희 선생님이나 김상환 교수님 같은 인문학자들이 통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지 오히려 저는 좀 더 확실하게 알겠다 싶은 강의였습니다. 왜냐면은 브론토사우루스 이야기하시고, 또 기업에서 가족 확장성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주의에 대한 문화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제 기술이거나 혹은 라벨링을 다시 하는 것뿐이지 어떠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왜 기업이 가족처럼 운영되는지, 이거는 그냥 가족 확장성의 문제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게 발생했는지는 잘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적어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배우기에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요약을 하자면은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통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설명이 자연적 인간관계의 그물망을 벗어나선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설명은 다층적인 다각도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바운더리를 자연무하게 인과관계 안에서만 넣으려고 하는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이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분 더 있어요? 네. 여기 부탁드립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데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경제학에서 특히 어떻게 인과관계를 다루냐 했을 때는 그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분리해서 다루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그 메소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진화에서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화라는 프레임으로 생물학이 가장 근본적인 인과관계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집단주의랑 그리고 개인주의, 그거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경제학에서 인과관계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가능한 가설을 수립을 해서 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인과관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다각도로 복잡한 방식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엄밀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방식이 인과관계 추론은 거부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어떤 식으로 이 진화심리학이라든지 그 진화 이 이론에서 인과관계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 그 인과관계를 어떻게 확증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다 약간 비슷비슷한 질문이어서 제가 약간 요약을 하고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가 또 뭐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 이런 분야에서도 각자의 어떤 방법론, 아주 엄격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게 인과관계든 상관관계든 아니면 뭐 철학의 어떤 방법론이든 간에,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궁극인에 대한 혹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다고 해서 지금 너무 이게 폄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야가 지금 리디스크루션이든가 아니면 뭐 레이블링 정도로 폄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의 질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문학 배경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건 제가 인문학자냐 아니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아까 도브잔스키의 이야기 안에서 에볼루션이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게 궁극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 저는 팀버겐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인이 되게 중요하겠죠. 어댑테이션이나 개통 발생적인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왜 어떤 기능이 뭐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금연기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지진화 종교학에서도 계속 걸리는 문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종교적 형질에 대한 설명이 어떤 기능이 있어서 진화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식세포 계열로 유전 정보가 전달이 돼서 후손에게 물려지지? 라는 말에 대답할 수 없으면 또 그런 행동과 어떤 그 사고방식이 뭐 뇌에 어떤 그 작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지? 이런 말에 근현인이죠. 이거에 대답할 수 없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이.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팀버겐의 그 4가지 설명,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면서 하나의 답을 추적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전 교수님이 또 답변해 주시겠지만 지금 의학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통합 생물학을 하신 우리 비행 연구하시는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여러 층의 설명들이 녹아 있어서 뭔가를 하셔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리 이상현 교수님부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업 시간에 팀벌겐의 4 questions는 늘 학생들하고 논의를 하곤 하지만 실제로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그 4가지 대답을 다 얻는 것은 늘 불가능하고요. 연구자의 배경이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어떤 퀘스천이 더 액세서블한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것도 제가 액세서블한 퀘스천들을 접근을 하고 있고 하지만 늘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 4가지 퀘스천들을 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4가지 퀘스천을 다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어떤 생명 현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상이지만 실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사실. 네, 예를 들면 동력학을 하시는 분들을 연구나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지 못하시면 사실 되게 어려운 연구 상황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지금 다른 분야하고 긴장 관계에 있는 영역도 있는 것 같고 진화심리학 같은 경우는 약간 긴장 관계 있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 하시는 분야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긴장 관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저는 공학자들과 협업하면서 공학자들의 오픈이 개방적인 태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생물학자들은 사실 협업을 하자고 하면 협업이 잘 안 됩니다. 너무 자기 것들을. 근데 공학자들은 이 용어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만 넘어가면은 굉장히 쉽게 얘기가 가능해서 그런 면에서 긴장 상태에 있어서는 협업은 절대로 안 해요. 네. 의학은 어떠신가요? 왜냐하면 의학도 처음에 진화의학이 나왔을 때 이거는 예방의학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정말 진화의 관점에서 치료까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 이제 정리해 주신 걸 봤을 때는 치료 쪽도 상당히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기 정말 진화의학 그냥 프로그레스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임상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하고 이런 대화를 할 때 조금 답답하신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긴장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 전체 논의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댑티브 테라피라고
적응치료, 이제 항암 부작용에 대한 건 뭐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이제 온콜로지 하는 교수님하고 적응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듣고 나서 대답하는 게 아니 사실은 지금 요즘 항암제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옛날에 비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효과가 크다. 그래서 근데 그게 모든 게 꽂혀 있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또 기본적으로 또 바쁘기도 하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일이 막 차고 넘치는데 자기 잘 모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들렸을 때 큰 어떤 점에서 큰 저항은 없으실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새로운 거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가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 좀 다 바쁩니다. 네. 다 바쁘고 저희도 바쁩니다.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만도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내가 조금만 시간이 나면 좀 더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알던 거고 조금만 더 못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아픔이 나온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하면 진화에 대해서 사실 저도 모르죠. 그런데 뭐 의사들이 진화에 대해서 아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들죠. 오히려 긴장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자, 우리 박정재 교수님이 혼자 너무 어렵게 계셔가지고 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오늘 발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 책도 받고 평상시에 평소에 이런 어프로치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지만 오늘 이제 또 토론 시간이니까 예를 들어 역사학자들은요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 이런 말을 하진 않아요. 제대로 된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왕족 이런 어떤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어떤 그들의 인과적인 서술로 인과적인 방식으로 서술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디스크립션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지리학이 고기후학이 어떻게 인문학적에서 이제 역사나 이쪽하고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는 상황에서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역사학자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데 혹시 너무 이 기후의 변동이나 이런 걸로 단순화해서 역사를 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서로의 어떤 그 협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또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반인 분들도 그런 갈등이 있을 거라고 조금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고고학하시는 분들이 불러서 강연은 몇 번 했지만 역사 하시는 분들은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네. 아예 그 관심 자체를 두진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초반에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연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환경사 연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문헌에 없다는 그런 이유로 그리고 또 연대의 그런 에너지 이런 것을 이유로 들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런 거 해봐야 정확도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으니 그건 가치가 없는 연구다. 이렇게 요새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과거에는 진짜 많았습니다. 역사학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역사학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해 들어가면서 또 그런 엘리트 계급뿐만 아니고 그런
하위 계층 분들이 일상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뭐 이런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사조 이후로는 그런 연구가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연구는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를 많이 일부러 제거를 하고 상당히 제너럴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히스토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총균세나 스티븐 핑커가 그런 책을 쓸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스티븐 핑커의 저작이나 다이아몬드의 저작이 학문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책들이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식으로 사실 역사학자들이 지금 하듯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 결과를 내는 것도 충분히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대중들한테 지금의 현 상황이나 미래의 그런 어떠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거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좀 제너럴하게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연구들도 동시에 디테일하게 연구하는 역사, 그 다음에 좀 거시적으로 보는 역사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역사학계뿐만 아니고 인문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모든 이런 학문 분야에서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그냥 저 갑자기 재밌는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총균세나 이제 이런 책들의 흐름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한번 잠깐 다녀가셨고 우리 장대익 교수님하고 또 만났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의 경우를 한번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은 사피엔스라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들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 학교에서 수요일 날 맥주 마실 때 우리끼리 하던 얘기거든요. 그냥 막 우리끼리 하는데 우리는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쓰지를 못해요. 그 모든 정보들을 다 분석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인데, 그 양반은 정치학자잖아요. 우리들이 맨날 맥주 마시면서 하던 얘기를 거침없이 책으로 그냥 터뜨렸는데 그 책이 완전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참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지금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고 또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른 것들이 또 표출이 되고 서로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굉장한 그 공헌을 한 일이었다. 그 얘기를 그래도 한번 보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립니다. 그 정말 사피엔스 책 나오고 나서 억울한 사람도 많이 있었죠. 제가 먼저 썼어야 되는데 자,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 그 아까 그 궁극적인 질문들 던진다고 했잖아요. 와이 퀘스천. 이게 이제 통섭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학문의 지식도 이제 그 진화를 하면서 예전에는 다 하나에서 출발했지만 사실 계속 분화가 되고 분과 학문이 생기고 신학, 철학으로부터 물리학, 생물학이 분화되고 화학이 분화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우리 분야라고 하는 것도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경제학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의 질문이 생겼고 자기들끼리만의 대답의 방식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일반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만 살아남았는가? 사피엔스 중에서 이런 질문들 던질 수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학자도 어떤 소위 말해서 그 학계에 있는 사람도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들 관련된 분야들을 섭렵을 해서 그걸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하지는 않아왔어요. 그거를 뭐 안 왔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렇게 재밌게 그렇게 이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되게 최근에 말씀처럼 되게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통섭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라는 것은 바로 큰 질문을 빅 퀘스천을 던지지만 그 퀘스천을 답을 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들을 할 수 있는 한 모든 분야들을 다 끌어와서 대답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제가 아까 저한테 질문을 두 분이 주셨는데 아주 짧게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문학이랑 사회과학 뭉뚱그린 거는 제가 계속 인문학, 사회과학 다 막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져서 인문학이라고 했고요. 절대 저도 사회과학자인데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다 같은 이렇게 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런 문화는 이런 인과적인 설명이 아니라 제 기술이나 라벨링에 불과하다 이 말은 주로 사회과학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철학 같은 인문학에서 제가 아까 자연적 인과관계의 그물망에 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를 통섭의 기본 주장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데카르트적인 심신이원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철학자들도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여전히 어떤 영혼이라든지 어떤 카르마라든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우주적인 질서 이런 것들은 전부 물리적인 토대가 없는 그야말로 이 심신이원론에서 나오는 주장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슬라이드를 넣은 게 자연적 인과관계 이외의 관점을 저렇게 그야말로 명백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가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신경적인 토대도 없는 예를 들어 영혼이라든지 카르마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런 우주적인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학은 다 이미 통섭되었다는 말은 아원자부터 원자, 분자, 세포, 개체, 생태계, 분집 이런 식으로 다 모든 이 생명의 이 하이어라키가 다 남김없이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데 유독 수백만이 넘는 종 가운데 유독 인간종만 이 자연적인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익스트라 오디너리한 주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통섭 1.0도 그렇고 통섭 2.0도 그렇고 이 인문학자들이 이런 여전히 어떤 심신이원론적인 이런 생각을 벗어나서 정말로 이런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그물망과 합치가 되는 이런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경제학에서는 예컨대 집단주의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잘 하는데 왜 그거를 인과관계가 아니라고 하시냐 아마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인과라는 건데 예를 들어 리그레션 이런 건데 사실 통계에서 얘기하는 그런 인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학자도 아니고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장재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과관계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냥 사물을 그냥 단순히 리디스크립션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구영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클리퍼드 기어치가 얘기하는 이런 두꺼운 기술, 중증 기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익스플레이네이션을 그냥 그거랑 대비하는 의미에서의 인과적인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인간도 동물의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생물학적 설명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 지금 손 들어주세요. 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일단 우리가 진화의 관점에서 이를 통섭하려는 어떤 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제가 되게 좋은 거는 우리가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다양성, 분야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그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하는 용어도 지금 다시 또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는 사실 그래서 최 교수님이 이제 조금 내가 좀 예전에 조금 강하게 주장했던 것 같고 조금 유하게 좀 대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일종의 커밍아웃이 그게 왜 그러신가가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일단 혹시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코멘트 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네. 기본적으로 전종환 선생님의 어떤 입장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문화와 유전자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본성화 영역을 진화 심리학에 다 어떤 전제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진화 심리학의 논리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전자가 과거의 환경을 어떤 그 상호작용을 다 기억해서 체화하고 있다 이런 거고, 지금의 어떤 환경을 다 예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유전자의 그 기록되지 않는 정보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기에 어떤 기록되지 않는 새로운 문화 환경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할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게 뭐냐? 어떤 학문으로 따져서 인문학으로 따질 때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종환 선생님 논리에 따르면 역사적인 어떤 설명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데 대한 어떤 그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실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확장이 되면 최근에 어떤 그 생물학에도 하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확장된 진화적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모든 유전자 중심으로 모든 어떤 생물의 진화를 설명했다면 이보디브라든가 뭐 적소구축이라든가 유전자문화 공진학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서 이러한 어떤 그 유전자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개체 중심, 유전자보다는 개체 중심의 어떤 환경적인 요소, 새로운 어떤 그 환경적 변화, 새로운 어떤 그 구축, 적소의 어떤 유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문화적 정보의 유전으로 인해서 어떤 개체 수준에서의 변화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진영의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화학계에서는 지금 지난 20년 동안 큰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뭐 내용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동의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논쟁을 조금 더 하면 저는 사실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그런 다양성이 한국 사회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커미트먼트를 좀 떠나서는.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전 교수님이 그래도 질문하셨으니까 약간 퀘스천 던졌으니까 대답을 하고 요거는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거의 지나가서 청중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개 정도 그거 하고 좀 마치려고 하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노트해 주세요. 네. 사실은 아까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뭐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금도 인문학자들이라든지 사회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거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한 단계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레벨의 휴먼 레벨 트루스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아무 문제 없는데, 뭐 당연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은 통섭이 된다고 해도 자기 하던 거를 계속 하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더 큰 차원에서의 일반적인 패턴을 설명을 하고 싶으면은, 예컨대 왜 저한테 정말 고전 문학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왜 고전 문학에서 미녀를 묘사를 하는 거는 다 판에 박히게 이렇게 뭐 허리는 가늘고 뭐 피부는 하얗고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너럴한 패턴을 할 때는 필요하면은 한 단계 내려가는 이런 환원적인 설명도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는 김지선 교수님께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저랑 뭐 친하니까 잘 나중에 순서를 짜게 됩니다.
일단 식사 시간에 가서 좀 더 얘기해 보시는 걸로 하고 혹시 청중에 질문 손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 집에 가야 됩니다 우리. 근데 여기 앞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계신 분 하고 그 뒤에 있는 분 이렇게 일단 두 분 드릴게요. 다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시면 많이 질문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풍속 전체적인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학문마다 본인 학문이 생각하는 전제라든지 아니면 학문의 방향성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원래 획일화된 접근을 거부하고 해체주의적인 접근을 지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섭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의 다학문적인 경계를 걸쳐가지고 설명을 이뤄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고 윌슨 교수도 본인 저작에서 비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도 통섭이 가능한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진화심리학에 관한 질문인데 라마찬드란 교수라는 교수가 쓴 책에서 진화심리학을 비판을 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설명에 대한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냈는데 그 그럴듯한 이야기가 실제로 먹혀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간 진화심리학에서의 소칼 사건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진화심리학도 본인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진화심리학이라는 접근이 그렇게 의미 있는 접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답할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전장 교수님 다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께서 그 인용 공표를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생물학의 많은 것들이 진화를 사용하지 않고서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것인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진화를 생물학 이외 쪽에다 또 비추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진화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진화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쓰셨던 어떤 다른 학문에서의 진화를 쓰는 그런 의미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협의로서 진화를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생물에서 유전자에 대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어떤 형질을 봤을 때 유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유전력이라든가 헤리티빌리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키 같은 경우는 뭐 80%까지 유전이 설명하지만 나머지 20%는 다 학명이나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처럼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그런 것들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야에까지 진화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굳이 설명을 드리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원래 명제는 생물학에만 관련된 건데 왜 너무 확장을 적용하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일단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고 요 왼편에 또 질문 기회를 드릴게요. 일단 통섭이라고 하는 기획 자체는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 이건 제가 그냥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모던적인 어떤 프로젝트처럼 그런 방향하고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보시면 돼요. 해체가 아니고 원래 포스트 모던이 아시겠지만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논리 실존주의, 논리 경험주의부터 시작된 지식의 대통합에 대한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약간 좌초되는 과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야 비로소 지식의 통합을, 지식의 컨설리언스를 얘기할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98년에 에드워드 윌슨이 얘기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예전에 1900년대 초반부에 있었던 논리 실증주의는 그때는 너무 지식이 너무 어설퍼서 다들 통합을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분야들이 잘 서야 되고 각 분야들이
아주 그 엄격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성과들을 냈어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제야 그걸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시겠지만 지금 뭐 인간의 행동을 얘기하면서 뇌과학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유행이 아니라 그 이해가 훨씬 더 그런 방식의 설명이 우리를 더 충분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과는 당연히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진화 심리학이 저스트 소스토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은 예, 그 어떤 뭐 이런 말하자면은 좀 수준이 낮은 연구를 보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 아마 일반적으로 이 진화 심리학 연구들이 뭐 이런 대중적인 뭐 과학 아티클이나 이런데 보면은 보통은 많은 경우에 아주 가볍게 다뤄지기 때문에 뭐 좋게 생각하면은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좀 못 모르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떠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오히려 이런 섹시하지만 사실은 대단히 부실한 이런 진화 심리학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섹시하긴 한데 별로 탄탄하지 않은 연구를 뭐 과학 기사로 접하고 부정적으로 갖게 된 경우가 있죠. 근데 데이비드 포스 같은 진화 심리학자는 어떤 분야든지 좋은 연구가 있고 나쁜 연구가 있죠. 그렇죠? 어떤 분야든지 아주 훌륭한 연구도 있고 아주 허접한 연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말하자면 가장 대표적인 이런 그 분야를 대표할 수가 있는 그런 훌륭한 연구들을 갖고 그 분야의 어떤 그 타당성을 밝히는 게 중요하지, 많은 경우에 예컨대 뭐 이런 사실은 허접한 뭐 이런 진화 심리학을 가장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진화 심리학자들한테 와서 야 이런 허접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은 진화 심리학자들은 사실은 억울하죠. 그래서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말하자면은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심리학 개론책 보면은 처음에 한 심리학 개론책의 2장쯤 되면은 심리학의 다양한 퍼스펙티브 이래가지고 5개 중에 꼭 하나는 진화 심리학이 들어가거든요. 뭐 인지, 뭐 실존, 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진화적인 관점도 요즘은 들어가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퍼스펙티브를 소개할 때는 그냥 소개를 하는데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을 소개했을 때는 그 다음에 비판하는 문단이 되게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 꼭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만 그러나 문제점이 많다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만 말하자면은 아주 높은 이런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그 진화 심리학을 더 좋게 봐달라는 말도 아니고 다른 분야랑 같은 이런 판단 기준을 적용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저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 도부잔스키 이야기 하시면서 뭐 이런 예컨대 뭐 이런 질투 같은 이런 복잡한 심리적인 형질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거는 진화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반응을 어떻게 보면 저는 100%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컨대 뭐 질투 같은 것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 정말로 뭐 질투 유전자를 뭐 지놈 수준에서 다 밝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어떤 말하자면은 인간 쪽에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인간의 심장이랑 침팬지의 심장을 비교를 할 수가 있듯이 인간의 본성은 침팬지의 본성이랑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질투를 만드는 수많은 유전자들은 결국에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산물이니까 결코 그것이 정말로 질투 유전자가 하나가 덜렁 밝혀져서 연기 서열이 다 분석됐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흔히 너무 이런 분자 유전학적인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은 질투 유전자가 밝혀진 것도 아닌데 진화 심리학자들이 뻥이 심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예. 네, 대한민국의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적인 통찰이라는 관점에서 꼭 드리지 않으면 안 될 질문에서 좀 발언 기회를 요청을 했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통섭이라는 기획이 진화적 종합이라는 태제로 정리될 때
가지는 한계점이 조금 그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통섭이라는 게 원래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께서 그 주창하셨듯이 원래 생물학 기반이 너무 강해서 이 기획의 출구를 진화적 종합이라는 생각적 테두리 안에서의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그 지식 생산 방식과 학문 체계의 거대한 전환이라는 현상을 정확하게 통찰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 유발 하라리나 제레드 다이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이런 새로운 그 이론과 학문들의 그 특징이 크게 확정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거대 담론, 거시사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듯이 이게 관측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잘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이 제레드 다이언드 총균세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각되듯이 이게 신유물사관으로의 전환이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망 내에서의 설명, 시도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자연과학이 대표하는 그 신유물사관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거 이제 직이학의 부상이라는 현상을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망으로 내에서의 설명이라는 것으로는 또 정확하게 포착할 수 없는데, 그 제레드 다이언드 교수도 원래 직이학적인 설명이었고, 지금 오늘 박정대 교수님도 그 주목하신 그 역사를 직이학적 관점, 뭐 기후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하라는 이런 것도 그 역사 발전의 역사 변화의 근본적인 동력과 동인이 결국은 좀 그냥 유물론적인 그 원인 인과관계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으로 전환이라고 되는데, 요약하지 말씀은 핵심적으로 그 요약하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제기되는 가장 그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지금 이 통섭 포함한 이 지금 학단 그러니까 그 학단 자체의 이 변화의 원인을 그 자신의 관점으로 설명을 하는 시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 인과의 설명을 역사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도하던 그런 관점과 방법론을 자기 자신의 그리고 지식 생산 방식과 학문 체계의 변화 현상이 지금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시도로부터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알겠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거대 담론이 지금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뉴 매트리얼리즘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새로운 물질주의, 사실 여기 지금 논의 상당 부분이 새로운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런 방법론과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뭐 커멘트라고 생각하고, 자, 혹시 박 교수님 혹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통섭 이 책은 아마 환원주의적인 그런 경향이 강한 책이라서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 인류세 시대의 문제가 아주 생태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복잡한 그 국면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복잡계나 뭐 창발성이나 자기 조직화나 비선형, 비가역성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지구 시스템과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뭔가 정말 거대하게 거시적으로 보면서 환원주의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론적으로 보는 거죠. 가이아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통섭 이 책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커버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자리에 지구물리나 지구과학자나 물리학자가 계시면은 좀 더 나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에는 아마도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지구 생태계를 하나의 큰 초유기체로 보면서, 아마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은 굉장히 싫어할 만한 그런 얘기지만
미래의 예측에 있어서 지구 시스템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각각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요소들 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마지막 코멘트까지 합해서 우리 최 교수님이 조금 이제 종합 리마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 분야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정말 홍섭의 현장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았고요. 그냥 마지막 코멘트에 저도 이어서 하면 저는 뭐 시스템 과학이 홍섭의 영역 밖에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섭이 그걸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그 학문적 접근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것도 수용할 생각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오늘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하나 얘기 드리면 제가 우리 생물과학협회라고 1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생물 관련 8개 학회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가면은 이제 학생들이 포스터를 쫙 붙여놨죠. 이제 대개 그동안 제가 거기 참여하면서 늘 느끼는 건 그래도 첫 이제 우리가 일 분야라 그러나 거기가 분류 및 생태 진화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해마다 가면은 제 연구실 포스터가 1번부터 쫙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포스터 발표를 굉장히 열심히 장려를 했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더라도 가서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 좀 듣고 하라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보통 한 10몇 개씩 그냥 쫙 갖다 붙이고 이랬는데 편파적인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 연구실 포스터가 딱 끝나고 다른 연구실 포스터가 시작이 되면 저는 이제 학생들 그 포스터 보는 거를 굉장히 거의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근데 이게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하긴 한데 저희 연구실 포스터가 딱 끝나고 다른 연구실 포스터가 딱 시작이 되면 제가 참지를 못하고 계속 질문을 그 학생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의 언제나 그냥 발표가요. 산에 가서 뭐를 조금 관찰을 해봤더니 3년 전보다 이런 게 많아졌고 저런 게 많아졌고 달라졌습니다. 이걸 발표를 해요. 이게 과학이라고 생각하냐? 이건 그냥 디스크립션이다. 그냥 변화를 그냥 소개한 거지. 이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를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컨트롤 그룹과 익스페리멘털 그룹을 함께 진행하면서 가설을 세우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검증을 해야지. 자연과학자라는 사람이 그냥 나가서 금년에 재보니까 작년하고 달라졌어요. 그럼 뭐라고 발표를 하냐고. 제가 굉장히 학생들을 많이 윽박질렀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생태학회 회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근데 군소학회 회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회지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학회지 잘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많은 경우에 투고 자체가 적으니까 투고가 많이 들어와야 리젝트를 많이 한 그 수치를 보여줘야 이게 점수를 잘 받거든요. 투고를 많이 장려하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학회장 때 한국생태학회지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좀 바꿔보려고 장난을 했어요. 제가 물론 외국의 생태학회지에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방법이 아닌 논문을 내기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디스크립티브한 논문 받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그런 논문, 그런 걸 게재할 수 없는 전 세계의 많은 생태학자들이 우리 학회지에다가 다 보낼 테니까 한번 하자. 이게 얼마나 얍삽한 짓이었습니까? 제가 계속 그거를 공격하던 사람인데 그걸 오히려 받아들여가지고 해보려고 약간 양심의 가책을 좀 느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결론은 이겁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acknowledgement에 제가 쓴 내용이 있어요. 월승 교수님을 처음 이제 지도 교수님으로 삼고 대화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모름지기 과학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꼭 집어서 뭐부터 비판을 하시고 시작하시냐 하면 현대과학이 너무 지나치게 그냥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걸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제 학문에 입문하는 저 젊은 과학자들이 시스템도 모르는데 그냥 질문 하나만 어디서 핫한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가 이거 테스트하는데 뭐가 좋지? 꼬마 성충이 좋대. 이거 테스트하는데 애기 장대가 좋대.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져다가 대충 검증해보고 그걸로 논문 턱 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저거 뭐라 그러냐면 일단 내추럴 히스토리를 공부해야 된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충분히 관찰하고 그 다음에 네가 관찰하고 있는 그 동물, 그 종과 연관관계가 있는 다른 종들을 두고 그 정보를 보면서 그것들의 진화적인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분리화학, 계통학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해라. 제가 박사학위 하는데 왜 10년이 걸렸겠습니까? 그 말씀을 고지것대로 받아들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저는 제 연구실에서 늘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냥 시스템도 모르면서 다짜고짜 질문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다라고 제가 했거든요.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저는 유승 교수님의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반론 제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현상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한 얘기는 그걸 설명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기재일 뿐이고 현상을 표현할 뿐이고 그걸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비단 자연과학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학문에서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어쩌다 보니까 우리 전두환 교수님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됐는데 진화심리학이라는 학문에 요즘 진화심리학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유일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전두환 교수거든요. 근데 저 바깥 동네에는 진화심리학 고수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인터넷에. 그분들은 가끔 전종환 교수는 기껏 요거밖에 연구 안 한 주제에 진화심리학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내가 고수인데 왜 떠드느냐 뭐 이런 양반도 인터넷에 보면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는 Society Fellows라는 아주 참 기가 막힌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니어 펠로우 출신들이 여러분이 많이 아는 오늘도 나왔던 제럴 다이먼드라든가 뭐 스티븐 핑커라든가 이오 윌슨이라든가 뭐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거기 다 출신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딱 한 학문 분야는 주니어 펠로우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 분야가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의
설명들이 너무나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답이 그냥 심리학자들은 거의 모든 현상에 대한 답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학문 취급을 못 받았어요. 최근에 심리학자들이 주니어 펠로우로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딱 두 분야만 들여다봅니다. 인지심리학하고 진화심리학. 왜 그렇겠어요? 인지심리학하고 진화심리학은 자연과학적인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토론한 그 철저한 방법론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설명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소중한 걸 우리가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설명이 있고 뭐 온갖 접근 방법이 다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학문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오늘 열심히 얘기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서도 폭넓게 통섭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포지엄으로서 분석 진화적 종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생물학과, 심리학, 인류학, 또 의학, 또 역사학에 이르는 고기학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어떤 그 통섭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양성을 가지고 또 다음 20년 후에는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우리 연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